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새로운 농정 비전을 제시한 이후 농정틀 전환이 농업계의 핫 이슈로 자리 잡았는데요. 최근 대통령직 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농정 예산 리모델링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농정 예산의 구조가 개편되면 이를 집행하는 농정 조직과 관련 정책도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요. 농특위의 청사진이 어떻게 그려질지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중점 연구 용역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농정 예산 개편 등 농특위가 진행 중인 연구 과제에 대한 중간 보고를 듣고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구 용역을 맡고 있는 이명헌 인천대학교 교수는 농업 농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산주의 농정에서의 산업 육성 중심 예산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주라든지 문화라든지 휴양, 관광, 교육, 돌봄 이런 것들이 치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예산이 배분되는 구조를 보게 되면 큰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교수는 현행 농업보조금 위주의 농정 예산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준에 따른 보편적 지불 중심으로 예산 집행 방식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EU의 사례를 참고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EU의 사례를 참고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25에서 38%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업기여 지불 및 농촌개발 관련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농식품부 예산의 18%가 농업기여 직불 등 사업에 배정돼 있습니다. 구매력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작년 기준 42,000달러가 되고요. EU 국가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평균 한 44,000불쯤 됩니다. EU의 공동농업 정책과 1축, 2축을 합치면 이게 한 GDP의 0.1에서 0.3%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2020년, 22년 우리나라 GDP가 얼마큼 될 거냐? 2,000조 원의 0.2, 0.3% 잡으면 4조에서 6조 사이가 되고요. 이걸 올해 농림축산부 예산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25에서 38%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예산 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당면 과제라는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모양을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 내가 이 예산을 깎고 이 예산을 늘리겠다. 그러면 깎이는 건 100% 깎이는 거고 늘리는 것은 깎이는 거에 10%도 못 늘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예산 실제 편성 과정에 들어가면은 모양보다는 더 다른 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농업 예산 확대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농가 소득 보전이라는 명분보다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다원주의 농정의 관점에서 지출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농어민에 대한 생산 보조금과 농어촌의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개발 보조금을 대폭 줄여 재원을 마련하고 새로 늘어나는 농정 예산을 우선적으로 공익기여 직불 목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을 지금 현재 예산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뭘 새로운 거 한다. 이건 틀을 전환하는 게 아니다. 왜 우리는 뭐냐면 생산주의 농정으로부터 다원적 기능 농정으로 이렇게 틀을 바꾸겠다 한다면 당연히 또 생산주의 농정에 들어간 돈을 줄여서 이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한편 농특위는 정부의 2021년 예산안 편성 지침이 3월 말에 확정되는 것을 감안해 2월 말까지 예산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일반 노동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농업인의 정년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는데요. 국회는 최근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업인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했습니다. 보도에 김인경 기자입니다. 앞으로 농업인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연장됩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40여 건의 농림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상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은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연장됐습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뜻하는 취업 가능 연한은 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연한이 높을수록 보험금을 더 받게 됩니다. 현행법은 농업인이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이상 연령까지 생산활동을 하더라도 보험금 산정엔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선 65세 이상의 나이에도 영농 활동을 하는 농업인들이 많아 법적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이 일반 육체 노동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농업계에선 농업인 정년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습니다. 요즘은 시골이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접어들었는데 40%, 50%대가 되는데 당연히 70살 정도로 5살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정년퇴직을. 너무 뜻밖이었어요. 너무 고맙고. 한편 국회는 이번에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친환경 농수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현행 공공기관 농어업단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군대로 확대됩니다. 개정 법률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 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안전점검, 사업장 표시를 의무화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어촌 민박 사업을 하려면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거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신고자가 거주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 신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도서지역 등 농어촌 용수의 실태조사 및 지원과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농어업 재해보험금의 압류 방지를 위해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를 신설토록 한 농어업 재해보험법 개정안과 비료 수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축산 계열화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축산 계열화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은 일부 계열화 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산 계열화 사업은 계열화 사업자가 어린 가축과 사료 등을 농가에 공급하고 농가는 가축을 사육해 계열화 사업자에게 다시 출하한 후 사육 비용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자가 품질 낮은 종축과 사료를 공급하거나 사육 수수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농가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해 축산 계열화법을 개정해 1년간 법령 정비 작업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계열화 사업 등록제를 도입해 사업자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계열화 사업자는 법인 요건과 사업장을 갖춰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거짓으로 등록하는 등 의무사항을 어기면 등록 취소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새로 계열화 사업을 하려면 신청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도 앞으로 6개월 안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계열화 사업자는 농가와 작성하는 계약서에 가축 소유자와 사육 실적 평가, 농가 지급금 산정 방식 등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계열화 사업자가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은 기존 11가지에서 34가지로 대폭 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계열화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나 시정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계열화 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정보 공개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계열화 사업자는 사업 현황과 계약 조건 등이 들어간 정보 공개서를 시도에 등록해야 하고 축산 농가와 계약을 할 때는 정보 공개서를 미리 농가에 제공해야 합니다. 계열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시도에 정보 공개서 등록을 6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계열화 사업자의 정보 공개서는 농가가 다른 사업자의 계약 조건 등과 비교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계열화 사업자와 축산 농가가 상생 발전하는 공정한 축산 계열화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 계열화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가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17년 9월부터 자율시행 중인 닭고기 가격 공시제가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의무화되고 가격 공개 대상이 올해까지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닭과 오리 계열화 사업자는 고기 판매량과 매출액, 매출 단가를 판매일 다음 날까지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매일 공개되는 가격 정보를 축산물 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기상재해로 인한 과수시설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폭설로 인한 과수 간이 비가림 시설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이 폭설과 강풍 등 기상재해에 강한 포도 비가림 시설 모델 3종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폭설과 강풍으로부터 포도과 수원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포도 비가림 시설 모델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포도 비가림 재배는 빗방울이 작물에 닿지 않도록 나무 위에 우산 모양의 철제 시설을 설치하고 비닐을 씌워 재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잎과 과실이 비에 젖지 않기 때문에 병 발생이 적어 농약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당도가 향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우산 모양의 간단한 구조로 돼 있어 강풍이나 폭설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폭설로 과수원의 간이 비가림 시설 107.2헥타르가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이종원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포도 비가림 시설의 구조 설계 기준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춰 기상재해에 강한 비가림 시설 모델 3종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풍동 실험과 전산 유체역학 분석 기법을 이용해 포도 비가림 시설 지붕면에 닿는 바람의 세기와 작용 방향을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가 설문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포도 크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붕폭을 2.4m, 2.7m, 3m로 설정해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이어서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인 나무 꼭대기 높이와 지붕 사이, 즉 상하 중방의 간격을 기존 모델보다 10cm 넓힌 40cm로 설정했습니다.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시설의 기둥, 석가래 등 부재 규격과 설치 간격을 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내재해 설계 기준에 맞춰 풍속은 1초당 36에서 42m, 설계 적설심은 40에서 50cm로 설계했습니다. 이번 신규 모델은요,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가 기존의 모델보다 넓어졌기 때문에 고온에 유리하고 따라서 포도 수량과 품질 향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풍하고 적설, 특히 강풍은 1초당 36에서 42m, 눈의 깊이는 40에서 50cm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특히 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비가림 시설 모델은 내재해형 규격 등록 절차를 거쳐 2월부터 농진청 농사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산림청이 농산촌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을별 서약 접수를 오는 31일까지 받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관행적인 논밭두렁 영농 부산물을 태우지 않기 위해 마을 책임자를 중심으로 마을 단위 공동체적인 문화를 통해 주민 자발적으로 불법 소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동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 감축과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은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에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접경지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도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 여건 개선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접경지역 마을 내 빈집들을 활용해 소득 창출 시설과 생활 편의 시설 구축 등 전반적인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군 매칭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특색 있는 관광과 특화 자원을 갖췄지만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7개 시군 소재 마을입니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해당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월 말에 최종적으로 마을 한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박물관이 농업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우리 농산물 이야기 마늘 특별전을 오는 5월 31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과잉 생산으로 파동을 겪은 마늘을 재조명하고 건강식품으로서 마늘에 대한 관심을 높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취지를 담은 행사입니다. 전시는 마늘에 대한 설명 패널과 사진, 영상, 다양한 먹거리와 가공제품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는 16일에서 18일
2월 15일과 22일엔 초등학생 대상의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전라남도가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해 영광축협 가축시장을 현대시설로 개선해 최근 준공을 마쳤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영광축협 가축시장은 9,273제곱미터 부지에 계류장과 경매장 등 1,351제곱미터를 갖춰 이를 최대 476마리를 전자 경매할 수 있으며 100여 대의 주차 공간 및 차량 대인 소독시설 등도 갖췄습니다. 한편 도는 한우 개량 가속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7억 원 규모의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개 시군에 11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슨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파종하거나 사물 인터넷으로 가축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등 우리 농업에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인구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를 겪는 농축산업의 난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플러스 농업백과에서는 미래농업 스마트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팜이란 온실 축사 등 농업기술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지능화된 농장을 말합니다. 시공간에 제약 없이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생육 환경을 자동 제어할 수 있어서 미래농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은 온도와 습도, 광량, 토양 등 환경 정보와 생육 정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단계별 생육 관리와 예측이 가능합니다. 수확량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생산비 절감 효과도 가져오는데요. 예를 들어 작물을 관수할 때 기존에는 직접 밸브를 열고 모터를 작동해야 했다면 스마트팜에서는 전자밸브가 설정값에 맞춰서 자동으로 관수합니다. 또한 스마트팜은 농림축산물의 상세한 정보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팜을 구성하는 기술 요소들을 보면 4차 산업혁명에서 쓰이는 핵심 기술들이 모두 쓰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드론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농약 살포 등 방제 작업에만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서 파종과 병해충 예찰, 수확량 측량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농업용 로봇은 작물의 생육 환경 측정 같은 단순한 작업부터 크기, 형태, 색상 등 작물 상태에 따라 맞춤 작업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업무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ICT를 농업기술에 접목한 스마트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팜 시설 설치 비용의 50%를 보조하고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A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농가의 기술적 지원이나 현장 교육이 가능한 도농업기술원,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 관련 연구기관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한국형 스마트팜은 외국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우리 농업 환경에 맞게 개발된 것이 특징인데요. 농촌진흥청은 총 3단계로 구분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세대 스마트팜 기술은 영농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거뒀지만 모든 농사 환경을 농민들이 직접 설정해야 해서 경험이 부족한 농민이나 고령농은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한 2세대 스마트팜은 인공지능으로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함으로써 생산량 증대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의 집약체인 3세대 스마트팜은 재배와 생산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적화하고 농업 로봇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에 국제 규격을 적용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수출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농업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성장 동력으로 스마트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000헥타르, 축산 5천여 농가 보급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 구축을 목표로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